지금 30만 명이 죽는 시대의 의료 시스템도 만족하는 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기다려? 돈 건강보험 너무 많이 내. 근데 문제는 지금 한 20년 뒤면 지금 58년 개띠라고 불렀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할 그때가 되면 이제 좀씩 돌아가시기 네. 시작하겠죠. 그럼 그때쯤이면 몇 명이 죽을까 하네. 한 70만, 80만 맞아요. 6, 70만 명. 그러면 그 시스템이 지금 감당이 되냐? 네. 지금 의료보험 2배 내야 되고요. 지금 100만 명이 노인이 돼가는데 매해 네.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은 50만 명이고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은 20만 명대고 그러면 이게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한 30년간은 노인들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서 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제 20%를 넘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법의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이 민감하지만 사실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죽음을 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게 법의학자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법의학자 정확하게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셨고 또 어떤 사망의 종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어떤 병이나 자연적인 죽음은 아니고 범죄 쪽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건 이제 범죄인데 우리나라가 네.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인이 1년에 이제 통계청 통계로 보면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매년 0.6명이거든요. 네. 그럼 5천만 명이라 쳐도 300명 조금 넘게 5,100 한 80만 명 되나요 지금 인구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 좀 넘으니까 이제 경찰청 통계로 보면 좀 더 많은데 근데 어찌됐든 범죄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9천 건 가까이를 부검하거든요. 네. 그러면 범죄 피해자 즉 살인은 300 몇십 건인데 그럼 나머지 몇천 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질병도 많고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그다음에 고독사라든지 또 의료 사고, 뭐 좀 알고 싶은 우리 왜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원인을 알고 싶은 경우도 많잖아요. 또 네. 경찰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런 경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질병도 많이 하고요, 범죄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왜 이게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는 그런 걸까요? 남녀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한 분이 돌아가신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부부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뭔가 좀 이제 약간 의혹이 있다 경찰분들이 그러면 이제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이제 범죄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도 확인차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질병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지금 경력이 오래 되셨으니까 네. 과거랑 최근에 어떤 뭐랄까요, 뭐 부검의 아니면 죽음의 결과, 어떤 뭐 원인 이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조금 범죄가 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많이 줄었죠. CCTV 보급된 것도 있고 아무래도 네. 경찰의 능력도 좀 좋아졌고 또 이제 뭐 우리 선진국 되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줄은 건 확실한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점점 지난 10몇 년간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고독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스스로 돌아가신 분들도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좀 반영되는 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고독사가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5, 60대 남성 네.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도 4, 50대 여성들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또 워낙 요즘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1인 가구의 죽음이 확실히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가족이란 개념을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겠지만 뭐 3인 가족, 4인 가족, 4인 가족에서 3인 가족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뭐 1인 가구가 워낙 늘다 보니까 그 죽음이 그 안에서 좀 당연히 발생하고 그 연령대가 아무래도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라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분들이 1인 가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건강 관리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좀 늘어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상 2030 뭐 여기서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노인분들이 1인 가구의 포지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노인분도 되게 많으시고 뭐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쭉 오랫동안 사셨던 분도 있고요. 40, 50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남성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 보면 이제 술도 좀 많이 먹게 되고, 네. 뭐 담배도 좀 노출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또 이제 직업이 정년이 다가오고 이러면 혼자 사시면 아무래도 생활 관리가 조금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성들도 40, 50대 여성들도 그런 분들이 혼자 사신 분들 당연히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당연히 제 생각에도 오랫동안 고독사 그러면 고립사 되게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여성은 관리 잘하지 않나 그러는데 요즘엔 이 여성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노인들도 워낙 많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쨌든 매일매일 뭐 죽음이라는 거를 익숙하게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뭐 어떤 생각, 뭐 관념 같은 거는 뭐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죽음은 뭐 사후 세계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어디 강의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는데 제가 그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종교를 만들고 네. 이제 나는 신이다 이런 데 출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고 다만 이건 분명한 거는 아마 우리는 어차피 몸의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구성 원소가 있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분명할 것 같고 신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한테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왜냐하면 세상엔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회를 못 잡은 분들, 뭐 훌륭하게 또 잘 되신 분들도 많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근데 운이 나쁘기도 하고 또 환경상 한 번도 기회를 못 잡은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는. 뭐 부익남 같은 걸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연령대가 있는 거고 또 네. 그런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인을 혼내기 위한 신보다는 고단함을 겪은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신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종교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분명히. 왜냐면 워낙 고단하고 힘든 삶을 뭐 누군가는 위로를 또 해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생각보다 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 변화의 계기를 얻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요즘엔 매체가 워낙 또 유튜브도 그렇고 부익남도 그렇고 워낙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한국 변화하려면 변화하려고 하는 기회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있을 텐데 중장년층 이상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 새로운 문명에 접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생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구나. 이게 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빌 게이츠가 그 나이대가 아니라 조금만 뒤나 조금만 앞에 태어났으면 그렇죠. 또 어렵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책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사망하신 분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나 뭐 경우가 있었으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뭐 최근의 케이스는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네. 이게 옛날만큼은 좀 공동체주의보다는 이제 개인주의가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뻔히 있음에도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은 그래서 백골화된 시신을 제가 이제 백골이요. 검시한 적도 있고요. 네. 이게 근데 진짜로 따님도 있고 아드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면 진짜 친가족이라고 그래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아마 그 각자의 사연이 있었을 거고 그 사연을 제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좀 안타깝고 마지막에 아팠던 건 분명한데 찾아오는 이 없이 마지막을 혼자서 보낸 사연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이렇게 가족이 뻔히 있는데도 조금 뭐라 그럴까? 요즘에 이제 생활 풍조가 친구도 필요 없고 좀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그게 좀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백골화가 된다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1년이요? 이제 사실 거기도 이제 그 세기 때문에 찾아와야 이렇게 집주인 찾아와야 되는데 네.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뭐 그러니까 진짜로 수도도 단전되고 뭐 전기도 단전 단수가 됐는데도 그런 경우인데도 이제 하다 이제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해갖고 이제 그거 거의 1년 만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마 이거 이제 경찰 직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요즘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적었던 걸로 저도 좀 기억하는데. 이게 좀 나쁘게도 보이면 오지라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웃에 네. 이제 저기 뭐 어디 대학 가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싫어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주변에 대한 관심. 네. 뭐 근데 이제 이걸 도시에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당연히. 주변 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도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뭐 며칠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가 연락이 친가족에 있는데 아들, 딸이 있고 뭐 형제 자매가 있는데도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면 반대로 뭐 이렇게 뭐 소외돼서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발견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게 준비한 게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회사 임원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임원이 되면 꽂히잖아요. 그래서 출근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출근하시다가 대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 게 배상이 필요해서 네.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검진 하죠. 대기업이니까. 네. 근데 잘 몰랐던 거예요. 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내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아까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그러는데 당신이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아내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뭐 가장이 화이팅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날 돌아가시니까 아침 출근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후회하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명문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네. 아드님이 고시를 이제 사법고시는 없었지만 고시는 있잖아요, 여전히. 네. 그래서 이제 고시를 준비하는데 이제 집이 좀 잘 사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그럴까 그냥 해라 그러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30대 초반까지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집에선 괜찮아요. 왜냐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너는 뭐 해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겐 그게 이제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아마 큰 뭐 부담감도 네. 있고 또 뭐 우리 모두 30을 겪었으니까 그때쯤이면 좀 약간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뭔가 한 발짝 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근데 이제 부모님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야. 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누가 혹시나 뭐 사고나 뭐 그거야 이제 경찰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한강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는 가족분들도 전혀는 갖지 못했던데 제가 뭐 경찰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친구도 없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립이 되잖아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 뭐 학원 같은데 나가서 좀 친하게 지내는 또 넉살 좋은 분들이라면 좀 모르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는 또 너무 안타깝죠. 뭐 아드님 하나 있는데 따님은 있었는데 너무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수많은 지난 20몇 년간 정말 많은 분들도 만났고 돌아가신 분들을 또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런 어찌됐든 죽음을 계속 이제 마주하시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걸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죽음 하는 거는 다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이죠. 그냥 네. 나랑 큰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아마 나이가 드실 때까지도 한 40, 50대 될 때까지도 내 주변에 그냥 뭐 친구의 뭐 할머니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나이 더 드시면 2인칭의 죽음이라고 나의 가족 왜 우리는 언젠가 떠나가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걸 만나게 되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 또 1인칭의 죽음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내 죽음을.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저는 직업상 처음부터 죽음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허무하다는 생각. 인생 뭐 허무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도 돌아가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뜻밖의 임원을 달고 이제는 이제 뭐 어머니도 모시고 뭐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할 치기인데 그때 돌아가시고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나이대도 다양하고 뭐 대학 신입생이 술 많이 먹고 샤워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그래서 이게 소중하구나. 딱 한 번뿐이고 뭐 여러 번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의식으로 나라고 느끼고 사는 건 딱 한 번뿐이고 그렇다면 또 끝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내 삶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자. 뭐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 결국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잘 살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책도 쓰셨는데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지침서에서 유언 노트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네. 유언 노트를 실제로 뭐 작성하신다고요? 네. 유언을. 뭐라 그럴까? 유서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슬퍼. 아니 왜 유서를 스스로 뭐 쓰냐 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게 이제 먼 훗날을 상정하고 쓰시면 돼요. 슬퍼질 것 같으면 예를 들면 93세쯤 우리 부익남님은 네. 장수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93세쯤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 두 발로 걸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살아있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다가 짧게 아프고 떠나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그거 사람들 다 열광하니까 정의원 교수님이라고 네. 강성노와 저성노와 막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뭐 짧은 기간 6개월 이내에 아프면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행운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어땠나? 이 세상 어땠나?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있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많아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도. 후회 없이 잘 살다 간다. 예를 들면 이만하면 괜찮았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걸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았다. 내가 93세, 뭐 93세 너무 길면 88세, 뭐라도 좋은데요. 이만하면 좋았다. 약간 아쉬운 건 조금 더 살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만하면 좋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남자라면 나는 부양도 열심히 잘했고 열심히 아들이랑 딸이랑 잘 놀아줬고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것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잘 꿈꾸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아들, 괜찮았던 아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직한 동료, 회사 대표시죠. 그러니까 뭐 괜찮았던 CEO, 좋은 선배형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건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내가 잘 했다. 잊혀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막 트위터도 지우고 X인가요? X도 네. 지우고 뭐 인스타그램도 지우고 이래야겠지만 각자 가치관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죽기 전에 사랑했단다. 그렇지만 막 평소엔 때려요. 네. 서울대 가야지 막 이러면서 때렸단 말이야. 그럼 아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내가 어떤 포지션이 남고 싶으면 지금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쓰다 보면 내가 이런 삶을 원했고 이런 마지막을 원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럼 지금 삶에 좀 더 충실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좋은 건물 남기고 좋은 아파트 남긴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우리 어렸을 때 다 돈보다 소중한 거. 우리 부익남 TV는 재테크 TV 네. 채널이지만 항상 돈보다 소중한 거 있고 또 그게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듣다 보니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각자마다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난 뭘 중요시 여기나 뭘 남기고 싶은 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로 귀착되기 때문에 제가 유언 노트 그러면 사람들 다 유언 막 써야 돼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어떤 삶을 살 건가 라는 게 오히려 선명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지침서 이거는 후회 없는 삶 비난하신 분도 있어요. 야 후회 없는 삶이 어딨어? 다 후회하지. 네. 근데 있을 수 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 지침서가 말이 되냐? 네가 무슨 니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침 같지 않은 지침.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침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볼 때 이만하면 괜찮았지라고 내가 미리 써놓으면. 근데 지금 사실은 이만하면 괜찮았지라고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그게 반대로 현재로 돌아왔을 때는 나의 미래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뭐 꼬린 지점이 지금의 어떤 노력점 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장강명 작가님이라고 혹시 네. 유명한 작가 소설가신데 그 소설가님도 아내분이랑 제가 예전에 장강명 작가님이랑 뭐 하다가 말씀 나눴는데 그분도 쓰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한 해가 잘 끝났구나 하고 또 이제 아내와 함께 또 새로운 발을 딛는 거죠. 새해. 그래서 그만큼
유서 그러면 갖고 있는 선입견, 내 재산에 뭐는 누구한테 주고, 뭐 비트코인 지갑에 이게 비밀번호는 뭐고 뭐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거 말고 다짐, 내 삶의 지침, 내 삶을 선명하게 해주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이 광활한 지구에서 아주 정말 코딱지도 안 되는 페일 블루닷 아주 선명한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네. 아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많이 고단해하시니까 한번 써보시면 내 자신도 아낄 수 있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살 건지도 좀 명확하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 저희 채널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재테크를 이제 얘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테크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좀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좀 인내를 해서 나중에 더 키워서 그때 쓰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책도 뭐죠? 누가 많은 치즈 네, 뭐. 마시멜로우.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뒤로 미루다가 이제 그 중간에 만약에 이제 죽음이든 질병이든 뭐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결국에 아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아끼는 거가 내가 막 고단하고 막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면 그렇게는 권유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 더 저는 좀 빡세게 하라는 스타일. 좋은 미래, 조금 더 나에게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모으는 거지. 이게 나를 학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대는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의 소중한 삶을 이 지구에서 언젠가 끝날 거지만 소중한 나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게 재테크 권유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조금 아끼는 거, 지금 막 하는 거 언젠간 또 내가 내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후회할 수도 있고요. 아마 마음에 뭐 후회가 남는 분은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아끼고 뿌듯해하면 그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삶이. 그렇다면 그 두 개는 같은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 중에 제프 베이조스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아주 부자들이 정말로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 회사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요. 스타트업에. 브라이언 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 피를 수혈받기도 하고 라파마이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 아니고 몇 년 전에 나온 하버드 의대에서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가 낸 책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그 아주 정말로 메가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회사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만으로 영원히 아니면 뭐 150세 우리가 더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 시대는 사실은 100세를 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한 10% 정도 유전자가 좀 받쳐줘야 돼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제 오래 살 건데 이거는 뭐 담배를 끊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과식하지 않고 체중 유지하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안 가지고 의사를 자주 만나면 누구나 한 90세 정도까지 남자라면 여성은 90한 4, 5세, 엘리자베스 2세까지는 뭐 이렇게 웬만하면 살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DNA 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아마 그 한 전 세계인의 10% 정도인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유전자가 좀 받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처럼 노화는 질병이라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뭐 라파마이신 뭐 여러분 뭐 그런 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막 사 먹었어요. 외국에서. 근데 그게 효과가 뭐 안 좋고요. 효과는 그저 그렇고요. 오히려 정의원 교수님이라고 요즘에 저속노화 병아리콩 렌테콩 먹으란 분. 그게 이제 뭐 엠토르 저하하면서 오히려 그게 그냥 아직까지는 좀 유의미하게 식단을 조금 조절하는 게 그래도 좀 그건데 그건 또 한 2, 3일 먹으면 또 물려요. 그래서 뭐 조금 건강한 음식을 조금만 덜 먹는 거 그것만 이제 신경 써서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오래는 살지만 그래도 끝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에 또 쓰신 책이 어찌 보면 철학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 게 좋다고 보세요? 좋죠. 근데 이제 오래만 사는 거는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
맛없는 거 먹으면서 오래 살기 싫다. 그냥 맛있는 거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유, 우리 정의용 교수님이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요즘에 하시던데 너무 이제 탐욕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네.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그렇죠. 길티 필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뭐 치팅데이 정도로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도 막 햄버거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햄버거 패스트푸드. 괜찮아요. 그냥 네. 많이만 안 드시면 뭐 햄버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로 콜라로 좀 바꾸긴 하는데.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제로 콜라도 많이 먹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맛있는 것만 먹고 막 샐러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이게 인생의 재미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먹기엔 좀 고민이 된다. 네. 좀 조금씩 드세요. 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제로 콜라도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제가 논문을 봐도 뭐 적당히 드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선수 집안이시죠. 뭐 어느 정도 저희 집은 좀 오래 사시는 편이긴 했는데 뭐 그건 또 저랑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제 오래 살려면 사실 또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또 돈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맞아요. 또 일도 더 오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과연 인간이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게 인간한테 행복한 일인 건가라는 고민도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인드.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담배를 참고 안 피고 그다음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참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일맥상통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뭐 돈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1955년부터 1983년까지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 네. 국민학교 졸업, 저는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그게 2,400만 명 정도 돼요. 한 해에 거의 80만 명 이상이 태어난 건데 1955년은 벌써 노인이 되기 시작하셨죠. 우리가 흔히 58년 개띠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은퇴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는데 지금 2023년도 제 최신 통계로는 한 해에 30만 명이 돌아가세요. 35만 명 정도가. 지금 의료 시스템 어떠세요? 지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뒤에는 몇 명쯤 죽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930년대생, 네. 40년대생, 원래 20만 명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015년 넘어가면서 30만 명이 된 거예요. 왜 30만 명이 돌아가시기 시작했냐면 1950년 이후에 1945년 광복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후로 많이 태어나셨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네. 애를 키우고 싶다고. 55년부터가 1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네. 주택 막 구입하고. 근데 1951년도 6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지금 20만 명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30만 명이 죽는 시대의 의료 시스템도 만족하는 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기다려? 돈 건강보험 너무 많이 내. 많이 내시죠. 보험료. 네. 많이 벌수록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한 20년 뒤면 지금 58년 개띠라고 불렀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할 그때가 되면 이제 좀씩 돌아가시기 네. 시작하겠죠. 그러면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때쯤 1955년 이후에. 그럼 그때쯤이면 몇 명이 죽을까 한 해? 한 70만, 80만 맞아요. 명 60, 돌아가시는 거예요. 70만 명 퍼지더라도 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지금 감당이 되냐? 네. 지금 의료보험 2배 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학 신입생 20년쯤 뒤에 우리 부익남처럼 클 지금 대학 신입생들이 50만 명 태어났어요. 그 지금 100만 명이 노인이 돼 가는데 매해 네.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은 50만 명이고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은 20만 명대고. 그러면 이게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안 돼요. 오래 사는 게 지금 축복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축복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근데 문제는 아파요. 나이 들면. 근데 문제는 지금 50대, 60대, 4, 5, 60대는 나이가 들면 우리를 서포팅해 줄 애들이 우리의 반이에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냐? 네. 그리고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떡하냐?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전화하시면 좀만 기다리면 돼요. 아주 유명 교수님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삼성병원, 아산병원 초이스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뭐 병상이 부족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셨나요 혹시? 네네. 난리 났었죠. 회수권 내고 막 낑겨 타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분은 더 적어질 거고. 그렇죠. 이게 네. 되게 예민한 의정 사태 때문에 네. 예민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의료인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인프라가 돼야 돼요. 근데 인프라가 지금 30만 명 돌아가신 시대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의 2배 이상이 돌아가신 시대는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네. 아산병원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단순히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0대도 똑같아요. 지금 30대도 이거 주로 시청층이 3040 이게 쉽지 않아요. 보험료 진짜 많이 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냐 물어보시면 원래 축복인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이게 축복일까? 어떻게 될까가 아직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게 뭐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분들은 이제 오래 사시니까 그 비중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의료비 비중이. 상승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 건강보험료부터 지금 뭐 모든 기금 같은 것들이 막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연금도 사실은 이번에 정치권에서 네. 우리 젊은 분들한테 밀었잖아요. 조금. 그러니까요. 건강보험료까지 밀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기는 어려워요. 지금의 2배를 내야 되니까. 노인이 2배가 넘게 되니까. 네. 야,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존엄사를 뭐 좀 허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프면서까지 오래 사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막 고통에 계속 이제 뭐 10몇 년을 막 병상에서 막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플랜 75라고 네. 일본이랑 필리핀이랑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안락사가 도입된다 그러면 75세 이상이면 주변에서 압력을 줍니다. 왜 아직까지 굳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 계세요? 뭐 이렇게 네. 아니 그렇게 부자 아니시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피어 프레셔가 자칫하면 또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네. 땅덩어리도 좁고 피어 프레셔가 잘못 형성되면 즉 사회적 압력이 잘못 형성되면 이건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논의할 시기는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58년 개띠로 표현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 뒤에 1983년까지 2,400만 명이 매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한 30년간은 노인들의 나라가 돼요. 초고령 사회 이런 말 아니고 그냥 노인들의 나라가 돼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서 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시작할 때가 됐지만 될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여기에 제 책의 2부에는 각 나라별로 어떤 제도, 어떤 사회적 맥락,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존엄사 제도를 정리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엄사의 첫 번째 전형은 1971년도 네덜란드에서 시작했어요. 여자 의사가 어머니가 8년간 뇌졸중으로 네. 누워 계시고 계속 딸한테 부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존엄사는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1997년부터 시행된 법이 존엄사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의사 2명이 각각 6개월 남으셨어요. 저는 성인이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없고 오레곤주 주민이면 의사한테 가서 펜토바비탈 좀 처방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왜요? 서류 가져왔습니다. 보고 심도 있게 좀 많이 상담한 다음에 처방해 주면 주사 맞으면 1분 이내 고통 없이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시는 그게 이제 존엄사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가장 많은 존엄사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예요. 네. 그래서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또 사회적 맥락이 다르고 또 대상이 달라요. 그런 거를 한 번쯤 쭉 리뷰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그 죽음과는 이승의 개똥밭에서 굴려도 이승이 좋다. 이거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과연 스위스 거, 뭐 캐나다 거, 뭐 미국의 오레곤주 이게 어떤 거가 논의가 되고 어떻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논의할 때는 왔다. 근데 우리가 성급하게 야 우리 안락사 도입해야지 빨리 늙어서 오래 살면 뭐하냐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 흔히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사람은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의논해야 될 때는 왔는데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워낙 예민하니까 심각한 문제라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랜 75 그 영화도 저희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압력으로 가면 뭐 눈치를 주는 거잖아요. 디스토피아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디스토피아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네. 많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디스토피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노인이 되니까요. 그럼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 제한적으로. 맞아요. 그걸 의논하고 그것도 최대한 어떻게든지
심도 있게 오랫동안 고민해 볼 수 있는 실제로 미국의 워싱턴주도 똑같이 오레곤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주에서도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자기가 복용했느냐 얼마나 복용했을 것 같아요? 6개월 이내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50%보다 실제로 복용하신 분은 50%가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 또 제 책도 좀 뭐 제가 제 책을 읽어서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항상 이런 얘기하면 아래 안락사 필요하다 이게 맞아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라서 한 번만 그냥 서점에서 읽어보셔도 돼요. 여기 2부에 존엄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일본의 뭐 우리나라 유언 노트. 네. 네, 좀 읽어보시면 조금 맥락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게 존엄사 얘기 나오고 하는 얘기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비혼도 많고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하면은 결혼해야 된다. 파는 결혼해야 뭐 누가 또 챙겨주고 자식도 있어야 뭐 나중에 뭐 기댈 때도 있고 하지 않겠냐가 있고 아니다. 어차피 그냥 뭐 고독사 하는 거 봐라. 그냥 혼자 살아도 된다. 근데 혼자 살아도 된다는 파가 약간 존엄사랑 또 약간 좀 엮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나 즐겁게 살다가 갈게. 먼저 갈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이와 어떤 가족을 네. 나의 노후의 어떤 그걸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떤 나의 소유물, 나의 뭐 이런 거보다는 독립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키워낸다는 건 네. 경험. 저도 있습니다. 네.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세계잖아요. 또 다른 네,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할 거냐 말 거냐는 마치 키에누 리브스한테 네.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파란 약을 선택하느냐의 순간에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즐겁게 사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느냐. 저는 그 세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유부남끼리 네. 그 총각들 놀릴 때 너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뭐 마. 이러잖아요. 욕하면서 뭐 그런 밈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커가는 걸 지켜보는 건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나와는 또 독립적인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나와는 독립적인 새로운 또 다른 인격이 자라나는 거를 그걸 또 내가 지켜주고 서포팅 해준다는 건 인생에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아이를 걔한테 나중에 무슨 용돈을 100만 원씩 받고 딸한테는 100만 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독립적인 그런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가족을 만드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매트릭스에서 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네. 좀 매트릭스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그 약을 먹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할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먹음으로써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 약을 결혼이라는 약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결국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들을 이제 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나중 돼서 하려면 또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 보니 이게 좀 민감한 문제다. 네. 아이도 좀 그러니까요. 나중에 하기엔 그런 좀 것도 어려운 있고.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30이신 분들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다가 또 40대 돼서 할 걸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게 후회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요.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는 거는 사실 안 낳아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행복감도 있고. 그렇죠. 그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책을 또 쓰셨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혼보다도 자식은 좀 특별하게 좀 다가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와는 반쯤 유전자가 같은 네. 존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꾸물꾸물할 때부터 이제 제 아이는 이제 성인이거든요, 완전.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성인이 될 때까지 크는 걸 지켜보는 거 그 자체는 뭐라 그럴까 내 반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나의 진정한 리뉴얼,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DNA가 우리의 몸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생을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뭐 잊고 싶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그것도 반이나 나를 닮은 생명이라는 건 어떻게 볼까 소중하고 경이롭고 지켜주고 싶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존재다. 그래서 권유 많이 해요. 욕먹은 적도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 네. 꼭 아이를 낳는 게 나쁘지 않다. 네. 밑에 막 댓글들에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매트릭스 같은 거죠. 이 그 빨간 약을 먹고 우리 아이를 낳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낳아 보니까 뭐 그게 좀 많이
의지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근데 힘들죠 좀.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또 뭐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복잡한 마음이죠. 사실. 아직 중학생 안 됐죠. 이제 10살입니다. 이제 중학생 되면 좀 더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도 뭐 5살까지 키운 걸로 효도 다 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걸로 눈에 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의 어떤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수준도 본인이 또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뭐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 사는 거 좀 건강하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왕 사는 거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렇죠. 말을 잘못했네요. 무조건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뭐 요런 거 몇 가지는 꼭 좀 챙겨라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의사로서 딱 6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6가지. 네. 첫 번째, 담배를 끊으십시오. 담배요. 두 번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여러 논문에서 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면 아마 150분인가 300분인가로 돼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중강도 운동. 아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300분을 아마 미니멈으로 잡아놓으셨을 텐데 일주일에. 근데 이제 하루에 8시간씩 대부분 앉아 계시죠.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중강도 운동이 뭐냐면 옆 사람이랑 얘기하기 조금 힘든, 살짝 힘든, 적당히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운동이 진짜 효과 있는지 그러는데 운동이 뭐 치매부터 시작해서 심혈관계, 뇌혈관계 전부 다 사실은 유일한 예방책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뭐 아우 저 고혈압기 있는데 양파즙 저기 당뇨기 있는데 여주 이러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세요. 아프시면 그리고 막 몸이 아프면 참아야 돼. 약에 자꾸 의존하면 안 돼 이러시는데 염증이 몸에 무척 나쁩니다. 그러니까 꼭 의사를 만나서 항상 나만의 주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의료 환경이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내일은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죠.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니까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한 거 3가지만 요약하면 첫 번째가 담배 끊기, 두 번째가 운동하기, 세 번째가 이제 의사 자주 만나기, 네 번째는 딱 나오시죠.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하는 건데요. 진짜 음식을 자주 드시고요. 근데 살짝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조금 양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우리가 정의원 교수님 뭐 유튜브 보시면 잘 나오지만 엠토르라든지 IGF-1 이런 복잡한 기전을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약간 덜 먹는 거거든요. 소식. 그래서 4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밥은 한 3분의 2 우리가 먹던 양의 3분의 2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되면 심혈관계 이점이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폐경되시기 전부터 슬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식습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식습관까지 5번째 체중 유지. 체중 유지인데요. 사람 따라 자기 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아프지 않은 몸을 유지하는 게 체중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근육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근육 얘기는 제가 운동에 포함시킨 거고요. 우리 정선근 교수님이랑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 보면서 운동하신 근육이 한때 저희 의학계 트렌드였거든요. 사이코피니아라고 해서 근감소증이 큰 화두였는데 제가 마지막 6번째 드릴 거는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유행했지만 요즘 수면과 함께 만성 스트레스는 부신 피질 호르몬 자극하고 뇌하수체를 자극함으로써 몸이 항상 업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피곤하고 수면을 잘 못 취하고 몸이 항상 피곤하고 심박수 빨라지고 이러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면을 7시간 정도 취하시는 거예요. 명상, 참선, 기도 뭐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산책 중에 자기를 무아지경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내 마음 챙김. 요즘에는 마인드풀니스를 우리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챙김이 요즘 제일 화두예요. 그래서 수면 7시간 이상 마음 챙김을 하시는 게 지금 6가지 뭘 말했죠? 첫 번째 담배 끊기, 두 번째 운동하고 세 번째 의사 만나고 그렇죠. 의사를 자주 만나라. 네 번째 식습관, 다섯 번째 체중 조절, 6번째 스트레스 관리하라. 플러스 수면 7시간. 그래서 요게 이렇게 얘기하면 딱 들으신 분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건데 엄마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원래. 어머니 건강하실 때 잘해주세요.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1번이 담배인데 담배가 아주 안 좋은 건가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술과 담배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술은 아시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술 많이 먹으면 뇌 볼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건강 간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경부암, 식도암도 간암 못지않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담배는 여전히 피우신 분들이 많아서 담배는 그럼 다 폐암 걸리냐?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암 중에서 사망 원인은 1위가 폐암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담배 피우면 다 폐암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폐암 안 걸리는 분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왜 동네 이렇게 걷는 분들 계시죠. 막 숨 헐떡거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니면 우려성 심부전인데 둘 다 담배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꼭 좀 끊어라. 왜 그러면 전자담배는요 물어보시는데 그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자담배로 가셨다가 끊으세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그나마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솔직히. 아직은. 근데 대부분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뭐 느낌엔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네. 데이터 나오면 아직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지금 에비던스 베이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쁠 것 같은데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완 전환하면서 끊으세요. 그것도 전환하시다 끊으신 분들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 중강도 운동이라는 거가 항상 좀 헷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일 쉽게 이해되는 건 그냥 약간 조깅 같은 거로 맞아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다음에 근육 운동. 그래서 치매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운동이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면 확 떨어지거든요. 치매 몸을 쓰면요. 몸을 쓰면.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하시는데 뭐 어떤 분은 무산소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유산소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일단 나가셔라. 아니면 일단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에 가라. 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요즘에 맨날 얘기하는 게 100세 시대 얘기하니까 100세까지 최대한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6가지를 꼽아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였잖아요. 그거 말고도 혹시 어떤 뭐 그냥 생각, 어떤 사고 방식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어떤 뭐 죽음 앞에서도 내 삶이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좀 아껴주시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할 때 이제 나는 하찮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지구에서 딱 한 번 사는 삶이니까 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이 삶이 좀 더 좀 풍요롭고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요즘에는 남과 비교하는 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아마 일란성 쌍둥이도 형제들끼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랑 나는 많이 다른데 그냥 너무 뭐 SNS, 소셜 미디어에 비추는 거, 예를 들면 차는 뭐 30대에는 뭘 타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고 집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 자신의 삶을 못 산다는 거는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샘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내 삶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생각해서 비교하지 않는 삶이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남의 인생과 뭐 비교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한남동 안 살아도 돼요. 그렇죠. 거기 안 산다고 뭐 인생 망한 거 아닌데. 전혀 상관없어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인데. 맞아요. 결국에 이 인생에서 행복이나 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죽음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이제 죽음을 다루는 뭐 그런 또 직업에도 계시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어떤 그 마지막을 좀 꿈꾸시고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떻기를 바라는지.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꿈꿨던 것처럼 좀 기대 연명만큼 살고요. 기대 수명만큼 살고 두 발로 오랫동안 걷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저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인지 능력을 좀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딱 원래 죽기 전에는 한 2주 동안은 선망이라고 그래서 누워서 의식이 없는 상태처럼 보여요. 그때 가끔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누워서 생각할 때 이만하면 괜찮지 않았나? 즐겁지 않았나? 부익남리도 만나고 또 여러 즐거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이만하면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그 이만하면이 참 어려워서 어렵죠. 그리고 그 이만하면의 크기가 참 다들 달라서 그러니까 참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근데 그 이만하면을 남이랑 비교하면 그러니까요. 그 이만하면의 기준이 결국에 본인 스스로 마음 깊이 한번 물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민감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주제죠. 이 삶과 죽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책을 쓰셨으니까 유언노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